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가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미래 관계가 깨졌다. 러시아는 증산을 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려고 한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우리를 늘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정보를 주시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또 관련된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얼마 한 2, 3주 됐나요? 사우디가 네네.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감산하겠다 그러면서 하루 네네. 전 반짝 올랐었는데 그죠? 이후로 보면 유가가 계속 약세 국면이어서 지금 이제 70불 밑에 있죠? 네, 67불 정도 네. 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그 감산을 좀 하게 되면서 반짝 올랐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게 네. 언제냐면은 이게 3월 17일부터 요 4월 4일 요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사우디가 감산 발표하게 되면서 반짝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유가가 70불 아래쪽에 일단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가 방금 화면 보셨듯이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미래 관계가 깨졌다. 러시아는 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려고 한다. 사우디가 감산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교사, 정치 사이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요 얘기가 다시 한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제가 이 한국 증거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20년대 유가가 마이너스 간 것도 그리고 유가 100달러까지 올라간 것도 러시아와 사우디가 손을 잡고 증산을 하고 감산을 하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00달러부터 130달러까지 간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가 이제 85달러 부근에서 잘 버티다가 80%에서 잘 버티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미래 관계가 좀 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이미 1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650조 넘게 썼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650조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정도 맞먹는 규모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푸틴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가 됐던 뭐 원유가 됐던 우방국 쪽으로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좀 뿔이 난 거죠. 우리 감산하게 해놓고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야, 지금 현재 그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경제적으로 정당한 수준에 접근했다라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정당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제 무슨 소리야? 국제 정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이렇게 전쟁을 왜 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이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은 WTI 선물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이 이거는 매도를 잡지 롱을 잡지 숏을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 아니에요? 롱을 잡는다고요? 숏을 잡죠. 네. 죄송합니다. 예. 숏을 잡지 롱을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순간 저도 아차시군요. 우리가 넉넉히 있을 줄 알죠. 나 신경 쓰고 있어요. 예. 정신 차려야겠네요. 숏을 잡지 롱을 잡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지션 매매자들 같은 경우는 숏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참고가 될 만한 이유가 뭐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인 미국 자산운용사 나벨리 앤 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아 최고 투자 책임자 이런 게 나올 때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가지고. 사람 이름이네요, 나벨리. 네. 나벨리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저렴한 중진율을 이 원유 시장에 대거 공급을 하게 되면서 유가를 떠받치려는 사우디의 노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롱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린 숏을 하겠다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제 증산을 하고 이제 우부 방국 중심에서 이렇게 팔다 보니까 원유 시장은 현재 공급 초과 상태. 이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피해 보는 업종이 있지만은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가 되는 업종이 이제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이제 LCC 그러니까 항공업종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정유주는 부정적이고 네,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석유화학주는 왜냐하면 저기 유가가 원재료가 싸지니까 네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아무래도. 네네. 네. 이게 참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기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네. 하락하게 되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만약에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또 반대이게 나올 거거든요. 네. 어찌 쉽지는 않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악재다. 정유주에는 부정적이다. 정유주는 부정적이죠.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결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제마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정제를 통해 가지고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도 뽑아내지만은 네. 이 정유를 통해 원유 증류 그러니까 정제를 통해 가지고 나프타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 나프타를 추출하고 난 분해 공정을 통해 가지고 에틸렌이란지 프로필렌이란지 오늘 발음이 잘 안 돼. 프로필렌이란지 벤젠이란지 부타디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기초 유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기초 유분을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원료가 다운이 되게 되면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 좋은 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네네. 유가 하락에 따라서 사실은 뭐 움직이는 섹터가 많기는 한데요. 네네. 그럼 먼저 이제 관심으로 얘기할 거는 뭐 정유주는 사실 얘기할 거 없고 약하니까 그렇죠. 그럼 화학주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네네. 네. 화학주 중에서도 일단 저는 지금 현재 3개 종목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금호석유하고 효성TNC하고 국도화학하고 요 3개 종목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기초유분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수요까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 3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호석유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고무 부분 그리고 합성 수지 부분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저도 내용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분기부터 어쨌든 EPDM 합성 고무 부분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서 주가가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원가적인 측면,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먼저 보게 된다라면은 이 합성 고무라든지 그리고 합성 수지의 원료인 부타디엔, 벤젠 요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운임료가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해상운임은 또 왜 신경을 쓰냐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북미 쪽에서 전기차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기능성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거죠. 전기차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타이어? 타이어 네. 하고 그다음에 타이어뿐만 아니라 네. 전기차 내부에 들어가는 고무 제품들, 아 그렇죠. 예, 여기도 쓰고 우레탄 있는 같은 상태예요. 거. 네네. 그래서 이 고기능성 합성 고무 같은 경우는 물론 타이어 코드라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은 이 타이어 마모 이런 것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공차 중량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한 300kg 더 무겁습니다. 네. 전기차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란지 그리고 고기능성 합성 고무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운송 운임과 그리고 국민차 전기차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적인 측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원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맛이 좋아지냐? 그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수요 쪽까지 보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 쪽으로 고기능성 합성 고무 SSBR이라고 하죠. SSBR의 어떤 판매 증가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 쪽으로 품질 승인이 완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판매가 증가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현재 서방국들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합성 고무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1차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내용들을 내 가지고 최근에 반도체가 오늘 부각이 된 것처럼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금호석유가 앞으로는 주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미 전기차 생산 증가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 쪽에 이제 수요 증가, 그러니까 합성 고무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시고 금호석유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 긍정적인 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네네. 그다음에 아까 국도화학. 국도화학. 네. 오늘 이제 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하고 국도화학을 좀 말씀을 드릴 네. 건데요. 예. 이제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석유보다는 주가 반응이 좀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형주 가볍지 않을까요? 네네. 저기나 예. 가벼워도 이제 54,000 정도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보다 이제 시총이 무게가 그러니까. 네네. 네. 네. 이게 유통지수가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900만 정도 되거든요. 국도화학. 네. 뭔데 국도화학은 뭐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에폭시. 요게 이제 조선이란지 자동차 건설 풍력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3월 달부터 저가 원재료 ECH 여기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서 2분기부터 에폭시 스프레드 개선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도학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6월 5일부터 주가가 먼저 그러게 움직이고 많이 있는, 올랐네요. 예.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도 그 국도학처럼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도학에 참고하셔가지고 금호석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미국의 올린이라는 회사가 3월달에 한국의 구미 브라질 에폭시 설비를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프리포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에폭시 및 업스트림 설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원가 요인들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마진 개선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급 과잉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박용 매출이란지 그리고 풍력시장 성장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수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LNG선의 선박 도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LNG선 동향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조선이 오르면서 이것도 좀 저기 그렇죠. 오른 거군요. 최근에 네. 조선적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동반해서 주가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풍력 쪽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이란지 풍력 블레이드 원재료. 네. 그러니까 요게 그 풍력이 날개 있잖아요. 이 날개 마모를 조금 예방해주는 역할도 에폭시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에폭시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 그리고 국도화학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쪽에서 관심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도 네. 예, 그 아무래도 항공유에 대한 부담이 큰데 네네. 그죠? 유가 하락하면 수혜 아니겠어요? 항공주 네. 가운데는 어디를 좀 볼까요? 네, 화학주를 말씀드리다가 급격하게 좌회전해가지고 그러게요. 항공주로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제주항공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LCC는 무조건 그 제주항공이 대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가적인 측면은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은 6월 9일 기준으로 항공유가 배럴당 94.66달러. 지금 유가 대비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2022년도 대비해서는 이게 46%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트유가 아무래도 이제 네. 발화성이나 이런 게 높아야 되니까 그게 좀 비싸네. 네네 비싼데 그래서 이 비싼데 우리가 보기엔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22년 대비해서는 뭐 46%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네. 뭐 많이 낮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가가 환율이 전 연말까지 계속해서 완만하게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주의 원가적인 요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유가란지 환율 같은 경우는 항공주 같은 경우도 원가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항공주 내에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외 탑승객 점유율이 LCC 중에서 1위입니다. 그 대한항공과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선 탑승객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16.3%거든요. LCC에 대한 항공이죠, 사실 그죠? 네네. 근데 대한항공이 18.9%입니다. 대한항공이 절대 안 밀려요. 그리고 제주항공을 제외한 모든 LCC를 합치게 되면 49.3%거든요. 그러니까 여타 LCC 합친 거의 3분의 1을 현재 제주항공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12%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19.6%, 대한항공의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기타 LCC 26.9%거든요.
나머지 LCC의 절반가량을 제주항공이 현재 전담을 하고 있다는 보시면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관광공사 여기 또 참고해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해외 여행객이 497만 명, 작년 655만 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49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천만 명이 늘어날 2천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7월달, 8월달 여름 성수기에 그 제주항공이 인기 노선에 대해서 760편 정도 증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 노선만 현재 168편 해가지고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 현재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예약률이 90%가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7월달, 8월달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 같은 경우 N차 여행 여기가 되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간다는 거죠. 아까 반또체처럼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증편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상 보더라도 작년 3분기에 유상증자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자본 잠식으로도 가장 안전한 LCC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호 지분을 포함한 주요 지주 지분율이 61.7%이기 때문에 유통지수가 38.3%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그 항공주의 수혜는 관심주로 네. 제주항공을 꼽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유가의 최근 추세 하락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무엇인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